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이제 뭐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체님이 써주신 댓글인데요. 질문인데 뭐냐면 비트코인의 진짜 가격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이 약간 두렵대요. 비트코인은 어떤 주식 자산보다 주식과는 이제 뭐 다른 자산인데 이 1비트의 가격의 실제 가치가 뭐냐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 부분에 이제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지금 그 리플이 나스닥에 내년 뭐 상반기에 상장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이게 약간 화두인 것 같아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이런 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질문들이 꽤 많았는데, 일단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약간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질문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 가치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치는 사람들이 이제 부여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1000억 원이라는데 난 사실 이 그림이 1000억 원인지 모르겠다. 내가 1조 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난 이 그림을 1000억 원 주고 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가치를 인정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걸 1000억 원 주고 사요.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가격에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격이 뭐 합당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 가치 부여를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당장 그 하나를 채굴 하는데 채굴 그 원가가 있습니다. 채굴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에 녹아 있다. 왜냐면 채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채굴한 사람들 말고 이제 지금 현재 시간에 채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채굴 원가가 7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들이 진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700만 원 밑으로는 팔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 안에 일단 어떤 내재 가치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채굴 원가가 뭐가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 정도면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 이 가격에 사겠다, 이 가격에 팔겠다. 그게 이제 거래로서 나타나는 흔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김은일 님이 이제 어떤 정보성 글을 써주셨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이기도 하고, 그 비트코인 고래 지갑 중에 14번째 지갑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대요. 57,000개 정도 들어왔고, 한화로 하면 한 4,200 정도인데, 이거 기관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새로운 고래 등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14번째로 많은 지갑이고 57,679개를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10월 18일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쭉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보니까 처음에 얘도 이 고래도 일단 이 지갑에다가 0.1개를 넣었다가 0.1개 빼봤어요.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빠지는지 테스트를 0.1개로 하고 57,000개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고래인데, 저한테 그냥 한 개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0.1개 넣어보고 0.1개 출금해보고 제대로 되네? 그 다음부터 이제 넣는 거죠. 118개, 56개, 막 5개 계속 넣었습니다. 계속. 다가 이제 한 번에
8,800개, 2,000개, 38,000개, 2,400개, 2,000개, 196개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10월 20일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한화로 뭐 4,200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저야 사실 비트코인 뭐 갖고 있다고 해봤자 우리 개인들이야 얼마 안 갖고 있잖아요. 우리야 이제 손해 봐봤자 뭐 몇억 단위 뭐 몇천 단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만약에 비트코인 여기서 10% 빠진다고 하면 4,200억 원이면 420억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가격에 사든지 뭐 채굴 해서 갖고 왔든지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 면에서 월등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이 시장은 이제 믿을 수 있는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실제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개인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개인은 아니겠죠. 왜냐면 4,200억 원을 개인이 만약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이 얼마야지 이 정도 금액을 쏠 수 있겠어요. 뭐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몇십조 이상 돈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테고, 기관이라고 하면 진짜 뭐 몇십조,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라든가 뭐 펀드 회사라든가 이런 투자 회사에서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다, 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그냥 고래인 거죠. 기관이랄 확률이 전 높다고 보긴 하는데,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질문을 질문을 이제 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김은일님, 김은일님이 이것도 이제 김은일님이 이제 작성을 해주신 거네요. 미국에서 논의 중인 사안 관련으로 생각하시는 의견이 궁금하여 댓글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증권시장 상장 관련해서, 만약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앞다퉈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대표하는 코인을 발행하려 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여러 코인들, 가령 이더리움, 이오스 등이 가격 상승해서 외면받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H채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비트코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개념이 없다는 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이제 제가 그 필체님 질문하신 거에 이제 답변에서 이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디지털 골드에 가깝다. 디지털 골드.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이제 금 상품으로 거래하잖아요. 금 선물도 있고 금 ETF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걸 이제 기업이 아니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답변을 써주셨어요. 아름다운 그녀님이 답변을 써주셨는데, 일단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답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스닥에 암호화폐가 상장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시대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메스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SEC가 승인을 해준다면 미국의 IT, 금융, 바이오 수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출자할 용도로 쓰이거나 주식의 가치를 증권형 토큰으로 서서히 이전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태 큰 그림인 세력이 선택한 기초코인을 기반한 미국 기업들의 증권형 토큰일 겁니다. 일단 이제 저랑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신데, 일단 뭐 다른 부분도 약간 있긴 하지만요, 비슷한데, 일단 저는 이제 리플이 상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나스닥은 시대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있고
지금 벡트 거래소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제프리인가요? 나스닥 그 지금 회장이 그 회장 나스닥 회장하고 그 벡트 거래소의 지금 이제 대표가 부부잖아요. 부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스닥 회장의 사모님이 벡트 거래소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모든 자산들은 이 블록체인 위에 얹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제 유럽의 그 VAKT 그 상품,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 관련돼서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고, 에너지, 그러니까 오일, 뭐 가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은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얹어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에 있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주식 기업들의 증권도 당연히 이 블록체인 위에 얹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어떤 플랫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벡트 거래소로 옮겨와야지 된다는 거죠. 나스닥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옮겨와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을 하여 상장하려 들지 않을까 합니다 했죠.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뭔가 증자 이런 것만 나와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식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뭐 유상 증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한 투자 자산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거를 투자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시장에 주식이 있는데 그거랑 또 별개로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야, 얘들 주식은 이제 신경 안 쓰고 코인으로 해서 이쪽을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주식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코인을 바로 발행하는 거는 쉽지 않다. 결국에 이제 기존의 회사들 자기네 주식을 토큰형, 그러니까 코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은 주식대로 둔 상태에서 코인을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럼 주식이 코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꼭 코인이 아니어도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은 팔면 이틀 뒤에 현금화해서 은행에서 인출해서 그걸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죠.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제 소비가 되니까. 근데 암호화폐로 하게 되면 이 증권이 내 것임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로 그냥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나스닥에서 벡트 거래소로 옮겨가는 과정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 만약에 나스닥 거래소로 모든 암호화폐를 다 옮겨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을 내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다 옮겨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벡트 거래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스닥 회장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소를 하나 인수한 다음에 그냥 이쪽에다 나스닥에 붙이면 되는 건데, 굳이 나스닥에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고 벡트 거래소라는 거를 자기 와이프를 대표로 앉혀놓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겨가는 그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엔 기존의 어떤 증권뿐만 아니라 상품,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모든 자산들을 다 아우르고 거기에서 이제 가치가 이전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다 모아버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스타벅스도 연결되고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거를 저는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시대의 임무를 다하고 사라질 거다. 물론 이거는 시간이 뭐 당장 이렇게 되진 않을 거고 상당한 시간이 이제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벡트의 큰 그림은, 예,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그 다음 전 60조 달러의 뱅크머니 이동을 기축 코인과
증권형 토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요. 예, 데이터로 찍힌 가상머니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뱅크머니가 이제 저 어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50조 달러였던 것 같은데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예전 자료라고 하면 근데 이제 60조 달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뱅크머니가 결국에 이것도 저는 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현금을 지금은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우리 원화도 찍어내고 찍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토큰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로가 될 벡트 거래소가 정답이 되어줄 겁니다. 미국 금융가들이 현재까지 발행된 코인의 90% 이상이 빠른 시일에 사라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선택한 기축 코인이 리플이 될지 이더리움이 될지 그 어떤 코인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기축이 된다면 리플 1000만원, 이더리움 수억을 찍는 게 가능함을 넘어 보수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코인들이 사라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예, 그림을 띄워놨었는데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제가 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예전에 보시면 99년도에 닷컴 버블일 때 그때 시총이 이제 71빌리언일 때 24개 회사가 이렇게 있었고 2011년도에 71빌리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 사이즈가 커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회사들 중에 이제 큰 회사들 보이잖아요. 이 원이 큰 게 시총이 큰 겁니다. 뭐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 지금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이제 더 물론 바뀌었죠.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시총 1위부터 24위 회사들인 거죠. 그리고 2011년 시총 1위부터 뭐 5위 이 닷컴 관련된 IT 관련된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20위 안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생존 가능성을 다 보장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 하물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총이 뭐 100이 200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생존 못한다? 얘가 1위가 되지 말라는 법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이 뭐 300이 400이 지금 1000등이라고 하더라도 시총이 그런 기업들이 성장해 오면서 시총 2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ICO가 진행되고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않는 코인들이 상당수예요. 대부분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뭔가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이 결과물을 내놔야 될 때가 됐을 때 이제 내년 말까지 가면 이제는 뭔가 진짜 시장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덱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덱들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다. 예, 외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플랫폼이나 덱보다는 차라리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처럼 그냥 결제를 관련된 어떤 가치만 단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가치를 이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코인들이 좀 더 그 생태계, 네트워크만 활성화돼 있다고 하면 그게 좀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 같이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코인을. 그러면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생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오스나 이더리움이 그 거래소에 그러니까 나스닥에 만약에 비트코인만 상장돼서 이런 나머지 암호화폐들이 외면받는 거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암호화폐들든 간에 이 그 생태계 안에서 실제 많이 어떤 거래라든가 기반, 유저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예.
왜냐면 그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당연히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할 거고, 그런 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그건 이제 0으로 수렴을 시키겠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돼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당연히 이제 오히려 나스닥이 아니라 벡터거래소로 이제 옮겨오는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당장 이제 벡터거래소보다는 대중들을 빨리 유입시키기 위해서 나스닥에 일정 부분 상장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과도기적 단계에서 뭐 일시적으로 뭐 몇 년 이렇게 상장됐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한 만약 비트코인이 증권시장 상장된다면 비트코인 다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세력은 새로운 코인을 개발해서 검증하고 상용화시키고 홍보하는 시간보다 달러의 붕괴가 더 빠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의 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진행시키겠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저 같이 거의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용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비트코인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돼서 나온 거죠. 이더리움도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어서 또 만든 거고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의 플랫폼 코인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그 21경에 되는 21조 달러의 미국 정부의 빚을 이걸 없애는 게 오히려 보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가치를 이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쓰일 것이고 그거 플러스 오히려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달러의 가치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전시켜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다급한 문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지금 DYD님이 이제 의견을 써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한번 일단 제가 볼게요. 앞에는 이제 쭉 내용이고 질문들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도 ETF는 몇 년 더 기다려 승인이 날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 벡터거래소 가동 시 과연 우리의 생각하는 암호화폐 판에 파일을 키워줄 것이 확실한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12월 벡터거래소 설립이 됐을 때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입이 된다 해도 OTC 시장에서 거래한 물량의 눌림 현상이 지속은 언제까지일지, 벡터거래소 설립에도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코인판 전체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가두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막연한 불안감. 예, 이런 얘기 써주셨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 주봉 로그 적용된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 벡터거래소 뭐 ETF랑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이 채널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일단 나중에 그 S커브 곡선의 성숙기 단계를 갔을 때는 당연히 이 채널을 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옆으로 눕겠죠. 누울 겁니다. 누울 건데 지금은 이제 그 S커브 국면의 초입부라고 보면 일단은 이 각도로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러면 이 성장 속도로 성장을 하면 ETF라든가 이런 거랑 관계없이 사실 뭐 작년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뭐 ETF가 승인이 돼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도 ETF 3월 달에 ETF 뭐 승인 되네 안 되네 얘기 있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도 그 안 되는 거랑 관계없이 시장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 작년 7월 달에 중국 ICO 금지시키고 거래소 다 퇴출시키고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지만 7월 달에 이 하락이 이제 중국 퇴출하면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하락이 나왔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ETF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벡터 거래소가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 이 지금 성장 국면에서 이 각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면 당연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난 고점 2만 달러 있잖아요. 2만 달러는 2020년 1월 13일이 되면 전 고점은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달이 되면 전 고점은 그냥 넘어가 줘야 되는 거다. 그 전에 왜냐면 이 바닥에서 박박 긴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도 바닥에서 박박 겼지만 상승한 거예요. 이만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에서 박박 켜도 2만 달러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2020년 1월이 되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뭐 이런 게 코인판의 반감기에서 가두리가 되지 있지 않을까?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예. 2019년 1분기 ETF 승인권. 불이의 경우, 뭐, ETF 승인이 3년의 기간을 점검 후 승인된 것에 빗대 아직 ETF 승인이 이르다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냥 ETF 승인이 안 돼도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승인이 안 돼도 상관없는데, 안 될 이유도 없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에 또 비유하는 것도 좀 약간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도 이제 ETF 계속 심사 넣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기간 동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지금부터 3년이 아니라 이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왔던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및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규제 시행.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제도화의 시기는 한국의 암호화폐 세금 부과 한도. 예. 그리고 이제 SEC 의장이 인터뷰대로 미국의 규제안 발표안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인터뷰에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 규제안 발표까지 자국 내 중요한 규제에 대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환율을 설명드리면서 태국이라든가 암호화폐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들, 태국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도 만들고 합법화 했습니다. 합법화하고,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국가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발행을 한다라고 해요.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발행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법안도 마련돼야 되겠죠. 그럼 규제안도 마련될 테고. 근데 저는 이 규제 제도의 시기는 그겁니다.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이 규제를 만들고, 아니면 미국 규제를 표준으로 해서 미국 규제를 따라가는 나라들은 미국도 건드리지 않아요. 내비두는 거죠. 친미 국가들. 왜냐면 자기네 편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미라든가 친중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환율로 거의 마지막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얘네들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규제를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 코인을 만들었는데, 야, 이 코인이 어떤 뭐 자산이라든가 자산 분류 같은 거, 이런 거 다 법으로 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라별로 이제 다 상이하게 좀 다를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급해지겠죠. 왜냐면은 이제 달러 가치가 점점 어떻게 보면 0으로 갈수록 다른 강달러가 갈수록 다른 화폐들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비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나스닥 상장은 아까 이제 답변을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부분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존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돈을.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10배 정도 수익이 났으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은 그냥 현금화 시키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만 들고 가셔도, 그리고 이 시장이 100배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머지 코인들 포트폴리오 중에 살아남는 코인들이 한두 개만 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한두 개가 여러분들 다 보상을 해줄 겁니다. 보상을 해줄 것이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면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있고 나머지 다 코인들이 파생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생존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항상 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50% 이상을 항상 보유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몰빵 투자를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몰빵 투자에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면 몰빵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 여러분들이 완전 몰빵을 해서 그거 하나만 갖고 계시다고 하면 리스크가 이제 좀 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한 게 지금 뭐 얘가 이제 시총 뭐 인포넷이 시총 지금 3인데 시총 3위 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었는데 인포넷이 없어요. 지금 없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나는 몰빵을 하고 나중에 시장은 더 성숙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뭐 1경 10경 시장이 됐는데 내 코인은 거기 없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빵 투자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코인 난 투자 종류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싫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개, 5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코인을 좀 분산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은 저는 항상 좀 보유를 하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일단 의견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DY님 일단 오늘, 그리고 김은일님,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님, 그 다음에 필추님 이렇게 감사드리고, 다른 댓글 긍정적인 저한테 피드백 주신 분들, 그리고 의견 주신 분들, 질문 주신 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댓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차트를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볼게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없고, 일단은 지금 이게 4시간 봉인데요. 4시간 봉을 보시면 일단 120, 200, 120, 50,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모여지고 있습니다.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단기 이평선이 위로 벌어졌다가 아래로 또 했다가 지금 장기 이평선들은 누워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래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모여지고 있는 상태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 그리고 121선 약간 누웠네요. 지금 약간 누웠는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씩 올라가면 다시 이거는 뭐 눕진 않고 이제 평행하게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수평하게 평평하게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가 되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장기 평선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단기 이 하락 채널은 어제 밤에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줬고, 돌파한 후에 지금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눌러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추세선에서 반등이 또 나와줬어요. 지금 현재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N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 하드포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제 뭐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흐름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단기 어떤 이벤트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이때 이제 좀 고점에서 물려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올라오면 그냥 본전에
털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눕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한 달 지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한 달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거를 어차피 포트폴리오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가격대 한번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캐시 BTC 시장에서 비트코인 캐시에 지금 이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싼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격은 지금 0.08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면 언제든지 내가 비트코인으로 비싼 타이밍에 교체를 해줄 수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 캐시가 나중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5천만 원 갔어요. 비트코인이 5천만 원 간 상태에서 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0.2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5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캐시는 얼마예요?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그러면 그 정도만 수익을 실현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는 전체를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것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까지 갔어요. 가고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쉬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과 같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비트코인 캐시는 저는 거의 대부분을 현금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현금화하고 일정 부분만 뭐 비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텔라 루멘을 말씀드릴게요. 스텔라 루멘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BTC 마켓이에요. BTC 마켓에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크게 삼각 수렴을 하고 최근에 고점과의 고점을 연결하는 그리고 저점과 저점, 9월달 저점, 그 다음에 10월달 저점, 그 다음에 11월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돌파하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눌러주면 매수하시라고 했죠. 눌러주면. 그래서 지금 일단은 15일 이평선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15일 이평선입니다.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진짜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리플처럼 이제 15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 빨간색 라인까지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빨간색 라인. 그럼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까지도 눌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인은 0. 사토시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3674입니다. 3674. 제가 원화 가격을 대충 기억하는데 한 260원, 7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리까지 내려와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근데 이제 사토시 가격하고 원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이는 나는 거예요. 원화 가격은.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 루멘을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분할로 사주시면 될 것 같은데 15일 평선이 거의 이제 닿기 직전에, 그러면 뭐 지금부터 사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긴 하는 거죠. 한번 한 차례 매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하는 타이밍은 뭐 이 자리까지 와주면 매수.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심하게 눌러준다, 좀 스텔라 루멘 갖고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매수, 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셔도 된다. 아니면 1차 매수 그냥 여기서 뭐 2차 매수, 3차 매수 다 하셔도 되는 거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일단 중국 지금 위안화 차트인데, 달러 대 이제 위안화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7위안을 중국이 이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7위안을 1달러당 7위안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시면 지난 고점에서 이제 인민은행에서 개입해서 눌러주는 상태에서 다시 시장에 맡겼더니 다시 반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 한 차례 또 눌러줬죠. 이 개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뭐 확인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그냥 시장에서 눌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는 거죠. 쉬는 타이밍이고, 전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만약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몇 차례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7위안은 시장 인민은행이 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뚫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11월 13일자 어제 기사인데,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예. 지금 이제 전일에는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4%나 급등을 했는데, 바로 이제 또 빠진 거죠. 빠지면서 지금 중국 증시 상황이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요겁니다. 이 부분.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냐? 중국이 더 두려워하는 것들은 일단 10월 16일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을 했대요. 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7월부터 2%대를 이어가고 있대요. 문제는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위안화를 풀어서 막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아마 이제 바로 치솟을 겁니다.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짜 중국도 가파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또 뭐가 문제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또 이제 천문학적인 이 부채예요. 천문학적인 부채가 문제다. 회사채도 문제고, 그 기업들이 쓰는 회사채도 문제고, 그 지방에 지금 이 지방 부채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지방 부채가. 근데 보면 지난 10년간 급증한 중국 부채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가 중국의 것이었다.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린 자료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중국이 부채 규모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늘어난 거였는데, 예, 이거였죠. 보시면 글로벌 부채 현황에서 중국이 2007년도 대비해서 지금 4.9조 달러에서 23.6조 달러입니다. 23.6조 달러.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경 3천조. 거의 이제 미국은 2배 정도 늘었는데, 얘는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일본은 뭐 거의 안 늘었죠. 중국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지금 거의 매파성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거의 유력하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도 3번 한대요. 그러면 중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틴다? 이것도 이제 피곤해진다는 거죠. 중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이 부채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사면 초과한 거예요. 완전 딱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지 사실 그게 이제 관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실제 지난해 말 중국 기준 GDP 대비 민간 비금융 부문의 부채 비율은 208.7%에 달하다. 이는 2007년도에 115.6%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중국 상해지수입니다. 상해지수고 월봉이에요. 월봉이고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예요. 보시면 물론 90년대 초에 이제 중국이 가파르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했죠. 이 성장한 부분을 제외하고 중국은 일단 이 채널 안에, 거의 대부분 이 채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말에 중국이 진짜 상해지수가 엄청 상승했죠. 1000에서 6000 넘게, 6000 가까이, 그 6배 정도. 중국 코스피가 6배 상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이때를 제외하면 거의 이 안에 있었어요. 이 안에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저점, 이때 반등이 나왔던 저점, 이때 반등이 나왔던 저점. 그리고 오히려 이제 2008년도는 채널 바닥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채널 바닥보다 위에서 이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채널 바닥에 닿는데, 사실 이제 월 보면서 그렇고요.
월봉이어서 그렇고 지금 자세하게 보면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깬 거예요. 지금 한 차례 깼습니다. 한 차례 깼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월봉 기준으로 완전히 이제 이 채널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거의 이제 마지노선에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마지노선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막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급부로 올라간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들이 헐값이 된 중국 기업들을 인수할 거다. 왜냐면 지금 중국은 얘기했잖아요. 기업 개방 안 한다고. 중국은 보시면 예. 중국은 중국 증시 외국인 비중이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제발 우리 거 좀 사달라. 어떤 돈도 좋으니까 우리 거 좀 사달라. 이런 아마 상황이 될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오히려 요구를 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만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런 수준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중국의 지금 회사채 부도 건수 및 규모인데 이 건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건수도 올라가고 있고 규모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자산들이 버블이 일어나고 자산 규모 사이즈가 커지니까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고 회사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회사채 금리가 지금 거의 뭐 5.5를 넘었어요. 5.5를 넘었는데 5.5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좀 버티기 힘든 기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 아까 얘기했던 지방 부채도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방들도 디폴트 선언을 하는 그런 지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령 도시들도 이미 많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럼 2018년도는 어떠냐? 2018년도는 보시면 건수가 벌써 2017년도 전체 건수의 상반기만 지났는데 전체 건수에 거의 육박하는 21건이고 금액도 거의 뭐 비슷하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어때요? 오히려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계속 빠지는 겁니다.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 연합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시간이 문제지 사실 언제 나오느냐.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와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반등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에 그런 부분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 소개는 안 시켜드렸지만 글로벌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옛날 네가 100년 전에 얘기했던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는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충분히 그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사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글로벌로 다 엮여있기 때문에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100년 전이라고 하면 중국이 무너지든 말든 뭐 미국이 그 경제 대공황을 겪든 말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금시장부터 해서 파생시장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실제 돈 규모보다 파생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파생시장 규모가 사실 제일 큽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그 파생시장 사이즈가 큰 파생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완전 모든 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서브프라임도 사실 파생시장에서 촉발이 된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로 묶여있는 이 지금 경제 상황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로 이제 의견하고 질문 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제 질문,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댓글로서 아니면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